안녕하세요, 한테타 채널입니다. 최근 어떤 유튜브 채널에서 테슬라 모델 Y 주행거리와 회생제동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셨다고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그 영상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서 그 주장이 사실인지 확인을 한번 해봤습니다. 가장 먼저 모델 Y가 고속 주행을 하게 되면 주행거리가 30% 정도 줄어든다고 하는 주장이 있는데요. 이건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줄어든 주행거리를 주행한 거리 266km로 나눠서 그렇게 말한 것 같은데요.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과를 10개 가지고 있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9개밖에 없었습니다. 거기서 5개를 먹고 나면 4개가 남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흔히 말할 때 원래 알고 있었던 개수보다 줄어든 사과 1개의 비율을 몇 %라고 말할까요? 10개라고 생각했는데 하나가 줄었으니까 당연히 10%가 줄었다고 말하는 게 보통일 텐데요. 물론 남은 사과 4개를 앞으로 먹는 동안 또 잃어버릴 수가 있으니까 똑같은 비율로 미래에 줄어들 부분까지 감안한다면 다음과 같이 계산을 해야 맞는 것 같습니다. 총 100%의 배터리 양을 모델 Y 차량에서는 527km라고 처음에 보여줬지만 180Wh/km 전비로 266km를 달리고 났더니 189km밖에 안 남았다는 얘기인데요. 189km를 퍼센트로 환산하면 35.9%가 되고, 그러면 이미 사용한 배터리 양은 64.1%이니까 266km를 64.1%로 나눠서 나오는 415km가 100% 주행거리가 되게 됩니다. 180Wh/km의 전비로 달리게 되면 100% 배터리 양이 527km가 아닌 415km가 된다는 건데요. 그러면 줄어든 주행거리를 정확하게 표현하려면 527에서 415를 빼서 계산되는 112km가 줄어든 주행거리가 되고, 그 112km를 처음에 차량에서 보여줬던 527km로 나눠서 21%가 줄어든다고 말을 해야 정확하게 맞는 표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세하게 계산해보면 모델 Y 같은 경우는 전비가 142Wh/km 정도가 나오면 원래 차량에서 처음에 보여줬던 527km의 주행거리를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전비가 142에서 180으로 나빠졌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무슨 이유로 주행거리가 75km나 줄어들었을까요? 그 상태로 배터리가 0%일 때까지 계속 주행을 했다면 112km가 줄어들게 되는 결과가 나오는 건데요. 정답은 바로 그 영상에 있더라고요. 보시다시피 와이퍼가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걸로 봐서 비 오는 날에 전비 측정을 하신 것 같습니다. 흔히들 기름차나 전기차나 비 오는 날은 연비가 떨어진다고 하는 말을 많이 듣게 되는데요. 실제로 그런지 알아봤습니다. 우선 날씨가 맑은 날 모델 3 스탠더드 플러스 제 차량을 가지고 회생제동은 표준에 두고 논산 슈퍼차저에서 천안 슈퍼차저까지 달려봤습니다. 고속 주행 위주로 측정해보기 위해서 내비가 안내하는 연무 IC를 타지 않고 논산 IC를 통해서 바로 고속도로로 들어섰습니다. 전체 경로 중에 고속도로가 차지하는 비중이 97%이니까 거의 대부분을 고속 주행했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최고 속도는 도로 제한 속도보다 플러스 5%로 설정을 했습니다. 천안 논산 고속도로 제한 속도가 110이기 때문에 속도가 116까지 올라가는 경우도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행은 거의 모두 오토파일럿으로 했고 차선 변경도 자동 차선 변경을 사용했습니다. 교통 흐름 내에서 최대한 최고 속도에 근접하도록 다른 차량을 추월하면서 운전을 했습니다. 최고 속도를 유지하려고 하다 보니까 1차로 추월차로로 주행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행 내용 전체 내용을 편집하지 않고 원테이크로 80배속 정도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차량의 속도 변화를 자세하게 보고 싶은 분들은 영상의 프레임 단위로 넘겨가면서 보시면 자세하게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최종 결과는 136의 전비가 나왔고 원래 차량에서 보여줬던 주행거리보다 5km 정도 줄어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96km를 62분 동안 달려서 평균 속도가 93km이고 시내 주행이 거의 없이 고속으로만 주행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내와 고속 주행이 4대6이나 3대7 정도로만 섞여도 원래 차량에서 보여줬던 주행거리는 충분히 나올 것 같습니다. 이 결과는 모델 3 차량의 전비 측정을 알아보기 위한 것이 아니고요. 맑은 날과 비 오는 날, 또 회생제동을 표준과 낮음에 두었을 때 서로 비교하는 목적으로 측정한 데이터라서 상대적인 비교의 의미를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비 오는 날 똑같은 경로를 주행해봤습니다. 회생제동 모드는 표준이고 비가 오고 있으며 기온도 아까 29도보다 낮은 20도입니다. 나머지는 아까와 동일한 조건입니다. 슈퍼차저를 목적지로 지정하게 되면 충전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 배터리 프리컨디셔닝이 자동으로 켜지는데요.
전비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어서 목적지를 슈퍼차저 근처로 바꾸어서 배터리 프리 컨디셔닝을 껐습니다. 천안 근처에 와서 정체 구간이 길게 이어졌습니다. 전기차는 기름차와 달리 저속에서 훨씬 더 전비가 좋은데요. 그래서 고속도로보다 시내 전비가 더 좋은 것입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기름차와 달리 전기차는 정차 중에도 공회전을 할 필요가 없고 변속 기어가 없어서 고속보다 저속에서 더 효율이 좋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기름차는 변속 기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속도가 올라갈수록 효율이 좋아질 것입니다. 테슬라도 타이칸처럼 2단 변속 기어 도입을 예전에 검토했었던 적이 있다고 하는데요. 부품의 무게나 부피 대비 효율이 좋지가 않아서 결국 도입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실제로 정체 구간이 시작되자 전비가 개선되는 것을 화면으로 볼 수가 있네요. 정체 구간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렸고 그래서 평균 속도도 72km로 느려졌지만은 비 오는 날씨의 영향 때문에 오히려 맑은 날보다 10% 정도 전비가 안 좋아졌습니다. 주행거리도 원래보다 15.9km가 줄어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비 오는 날씨가 저속으로 주행하는 효과를 오히려 상쇄하고도 훨씬 더 안 좋은 영향을 전비에 미쳤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천안에서 논산으로 비 오는 날 한 번 더 측정해 봤습니다. 동일한 비 오는 날이었지만 천안에서 논산으로 갈 때는 논산에서 천안으로 올 때보다 약간은 더 전비가 좋았습니다. 하지만 맑은 날에 비해서는 역시 7% 정도 전비가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천안에서 논산으로 주행한 이 데이터는 동일한 경로라고 하더라도 출발지와 목적지의 높낮이 차이도 전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부분도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비 오는 날은 맑은 날보다 기온이 상대적으로 더 낮습니다. 테스트했던 날씨도 29도와 20도로 기온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 애니메이션은 예전 테슬라 홈페이지에 있던 자료인데 지금은 사라진 자료입니다. 다른 조건을 제외하면 배터리는 30도 정도의 높은 온도를 가장 좋아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외부 기온이 30도에서 20도로 낮아지면 주행거리가 2% 정도 줄어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비 오는 날에는 노면에 고인 빗물과 타이어 간의 마찰 저항력이 커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빗물을 가르면서 차량이 달리려면 에너지를 훨씬 더 소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와이퍼를 계속해서 작동하는 데 소모되는 전기도 더 들어갈 것 같습니다. 아무튼 실제 테스트 결과 비 오는 날에는 약 10% 정도의 주행거리 감소가 당연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테슬라가 주행거리 인증을 잘 받기 위해서 회생제동 세팅 낮음을 없애버렸다는 주장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물론 테슬라 내부의 정확한 이유는 알 수가 없지만 전기차는 주행거리가 가장 중요한 셀링 포인트이니까 그렇게 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회생제동 세팅의 차이가 그렇게 드라마틱한 주행거리의 변화를 가져오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논산에서 천안까지 회생제동 세팅을 낮음에 두고 달려봤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테스트는 주행 경로 중에 고속도로가 97%이기 때문에 시내 주행 비율이 올라가게 되면 이 테스트 결과보다 주행거리는 더 늘어나게 됩니다. 제한 속도보다 5% 이상 속도를 내도록 세팅을 했지만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 다른 차량들 때문에 항상 최고 속도로 달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테스트는 현실에서 실제로 우리가 주행하는 환경을 최대한 비슷하게 해본 것입니다. 이 테스트는 규정 제한 속도보다 5%까지 더 속도를 올릴 수 있게 해서 테스트했기 때문에 만약 최고 속도를 규정 속도 이하로만 제한한다면 실제 주행거리는 제가 테스트한 결과보다 더 나올 것 같습니다. 최종 결과는 전비가 128로 나와서 회생제동 낮음이 오히려 표준보다 좋은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이건 뜻밖의 결과인데요. 이 결과는 맨 처음에 보여드렸던 맑은 날 회생제동 표준으로 달렸던 테스트 결과와 비교를 해야 할 텐데요. 딱 한 번 테스트한 이 결과를 가지고 고속주행에서는 회생제동 낮음이 표준보다 항상 유리하다 이렇게 단정 지을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고속도로 주행에서는 일단 높은 속도로 끌어올려진 차량의 관성을 이용해서 주행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회생제동 낮음이 더 유리하게 나온 것인지 혹은 아니면 기온의 영향인지 아니면 주행 과정에서 미세하게 가감속에서 차이가 발생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고속주행에서 회생제동 낮음이 회생제동 높음보다 더 유리한 것이 사실이라면 주행거리를 늘리기 위해서 회생제동 낮음을 없애버렸다는 주장은 모순에 부딪히게 됩니다. 고속주행에서는 테슬라가 오히려 손해를 보게 되니까요. 시내주행에서 회생제동이 주행거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제가 2018년에 모델 S로 테스트한 결과가 있고 한테타 채널에도 그 영상이 올라가 있습니다.
두 모드의 차이는 배터리를 100% 사용했을 때 5 내지 6% 정도 차이 나는 걸로 결과가 나왔었습니다. 제가 테스트한 조건이 충분히 과학적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고속에서는 오히려 낮음이 유리하고 저속에서도 5 내지 6%라면 그렇게 드라마틱한 차이라고 보기는 힘들 것 같은데요. 그래서 회생제동 세팅을 고정시켜서 주행거리를 늘렸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회생제동의 가장 큰 장점은 전비 향상이 아니고 편리하고 안전한 드라이빙이라고 생각합니다. 회생제동 운전은 곧 원페달 드라이빙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텐데요. 전기차를 처음 운전하시는 분들이 멀미가 난다거나 불편하다는 말씀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초반에 좀 어렵더라도 잘 적응을 하고 나면 운전이 너무 편하다는 실제 경험담을 자주 들을 수 있게 되는데요. 브레이크 패드 마모율도 훨씬 줄어들게 됩니다. 제가 이번에 출고 4년 만에 15만 킬로미터를 주행하고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았는데요. 아직도 브레이크 패드가 50 내지 75%나 남아있다고 합니다. 회생제동 운전은 발이 훨씬 덜 피곤합니다. 브레이크와 엑셀 페달을 왔다 갔다 하면서 운전하던 방식에서 엑셀만으로 차를 보내고 또 정지하고 모두 다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브레이크와 엑셀 페달을 번갈아 가면서 운전을 하다 보면 페달 5인식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원페달 드라이빙처럼 항상 엑셀로만 운전을 하고 비상 상황에서만 발을 옮겨서 브레이크를 밟는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몸이 반응할 수 있게 체화시켜 놓으면 훨씬 더 안전한 운전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또 이 부분도 기름차 운전에 너무 익숙한 분들이라면 원페달 드라이빙을 하다 보면 페달 5인식 사고를 일으킬 가능성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사고가 자주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름차 운전 방식을 빨리 잊어버리고 회생제동 운전에 익숙해지는 것이 전기차를 고려하는 분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실제 모델 Y의 주행거리는 어떨지 모델 Y 오너님의 협조를 받아서 실제로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천안에서 논산 그리고 논산에서 천안 이렇게 두 번 주행을 해봤습니다. 먼저 천안에서 논산 주행은 처음에 길을 잘못 뜨는 바람에 주행거리가 120km로 늘어나 버렸습니다. 그리고 카메라에 이상이 생겨서 후반부는 촬영이 안 됐고 그리고 예상 외로 차가 많이 밀려서 고속 주행이라기보다는 거의 시내 주행에 준하는 저속으로 주행하는 구간이 매우 많았습니다. 또한 논산 IC를 이용하지 않고 연무 IC를 이용했기 때문에 시내 구간도 더 길어졌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테스트는 고속주행 테스트라기보다는 고속 더하기 저속 시내주행 50대 50 정도로 섞인 테스트라고 이해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142의 전비가 나왔고 이 정도 수준의 전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델 Y로서는 딱 표준적인 전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142 정도의 전비로 배터리 100%를 모두 사용하게 되면 모델 Y 처음에 차량에서 보여주는 주행거리만큼은 충분히 주행이 가능합니다. 실제 주행거리도 처음에 출발할 때보다 0.9km 늘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차가 많이 밀렸기 때문에 평균 속도도 70km밖에 안 나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논산에서 천안으로 한 번 더 주행해봤습니다. 이번에는 도로에 차량도 그리 많지 않아서 무난한 주행이 가능했습니다. 최종 결과를 보면 평균 속도가 95.5km로 나옵니다. 전비가 161이 되었고 원래 주행거리보다 9.5km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100% 배터리를 사용한다면 47km 정도의 차이가 생긴다고 볼 수 있는데요. 뭐 유튜브 채널에서 말한 것처럼 112km까지 줄어들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주행은 거의 100% 고속 주행만 한 결과입니다. 요 바로 앞에 테스트했던 주행 결과를 참고하시면 시내 주행이 섞였을 때 결과를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모델 Y 또 차량 지원해 주시기 위해서 운전도 또 지원해 주실 거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미드나잇 실버죠? 네네, 미드나잇 실버고요. 요즘 뭐 이거 도색 문제 때문에 말들이 좀 있던데 괜찮으세요 이 차는? 저는 신기하게 양품을 받아가지고 도색 문제도 괜찮았던 것 같고 컬러가 약간 미묘하게 다르다는 얘기죠 지금 문제되는 게? 그렇다고 하는데 제가 막눈이라 그런지 아니요 저도 막눈이긴 한데 전혀 차이 없는 것 같은데? 저는 거슬리지가 않더라고요. 네 모르겠는데? 재질 차이가 있어서 또 같은 도색이라 다르지 않을까요? 제가 5월 19일에 받았으니까 네 어떠세요? 좋죠. 매우 만족합니다. 뭐가 제일 만족스러워요? 일단 오토파일럿이 마음에 들더라고요. 제가 주행거리가 매일 120km 정도 되다 보니까 아 출퇴근 거리가요? 네네네. 그래서 그 정도 거리에 할 때 특히 밀리는 구간에서 네 좀 피로도가 낮아지고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부분이 제일 만족스럽고요. 또 일단 비용 면에서도 만족스럽고요. 그 정도면 저도 몇 년 전에 계속 그렇게 출퇴근한 적이 있는데 기름값 장난 아니죠. 그렇더라고요. 한 달에 유지비가 한 60 그렇죠. 정도 맞아요. 되더라고요. 또 연비를 안 좋은 차 탔었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또 엔진 오일도 한 3달에 한 번은 꼭 갈아줬어야 되는데 맞아요. 그런 것도 계속 그런 신경 부분이 써야 전혀 되고. 없어지고요. 예, 예. 승차감이 뭐 너무 딱딱하네 어쩌네 그런 얘기들도 많은데 그것도 전 잘 모르겠어요. 저는 가족들은 뭐라고 하세요? 그것도 뒷자리에 별말 없으세요. 뒷자리에 탄 가족들도 별 네, 얘기 뒤에 없었어요? 아이들이 타는데 네. 별말 없더라고요. 또 뭐 그 회생제동 네네. 뭐 그게 뭐 멀미가 나니 어쩌니 그런 얘기들도 많은데 금방 적응하셨어요? 저는 처음에 출고 받은 날부터 바로 끌고 나가서 태워봤는데 네. 그런 거 없었어요. 그러면 정말 적응 빨리 하신 거네. 네. 내연기관 차 오래 타신 분들은 원페달 드라이빙 처음에 할 때 되게 적응을 못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사람 차이일 것 같긴 한데 맞아요. 저는 원페달 드라이빙 차원에서 보면 운전 미숙이죠. 뭐 네. 아직 적응을 못 하는 사람이니까. 근데 그 온페달 드라이빙 하더라도 엑셀레이터를 확 떼면은 네. 울컥하니까 그럴 수 맞아요. 있을 것 같은데 엑셀을 그렇게 떼면 안 되죠. 안 되죠. 엑셀을 그렇게 뗀다는 얘기는 네. 급브레이크를 밟는 거나 그쵸, 똑같은 그쵸, 거거든요, 그쵸. 사실은. 그러니까 엑셀에서 뗄 때도 살살 이렇게 그쵸. 떼야죠. 완전히 비상시에는 물론 확 떼야 되겠지만. 저속으로 다닐 때도 엑셀을 살짝 밟았다 뗐다 이렇게 하면서 조절을 하면 네, 울컥거림이 전혀 없거든요. 맞습니다. 엑셀로만 조절하면 이게 차와 내가 오히려 혼연일체된 느낌이에요, 네네네. 사실은. 엑셀만으로 이렇게 차를 바로바로 내가 세우고 싶은 위치에 탁탁 갖다 놓을 수 네네네. 있기 때문에 내연기관 차는 그렇게 그쵸. 그 반응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그런 운전 자체가 불가능하거든요, 사실. 전기차의 주행거리를 테스트한다는 유튜브 영상들은 정말 많은데요. 사실 제가 올려드리는 이 영상을 포함해서 개인이 그냥 단순하게 테스트하는 결과는 그냥 재미로만 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오늘 보여드린 것처럼 현실에서의 전기차 주행거리는 워낙 많은 변수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개인이 그런 변수들을 다 통제하면서 테스트를 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주행거리 인증기관의 테스트 결과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는 분들이 많지만 사실 그런 인증기관도 이런 현실 세계에서의 수많은 변수를 모두 고려할 수 없기 때문에 최대한 단순하게 모형화해서 테스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측정 모형 내에서는 측정 결과를 누구도 부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미국과 유럽의 인증기관이 측정한 주행거리가 너무 다르다고 해서 이상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는데요. 기관마다 측정 모형을 설계하는 방식이 다르다 보니까 그런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인증기관끼리의 비교가 아닌 그 인증기관 내에서 서로 다른 차량 간의 비교 자료로서 활용하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이나 유튜버가 주행거리 테스트 영상을 올리려면 저처럼 배속을 빠르게 해서라도 전체 주행 과정을 다 보여주는 것이 훨씬 더 신뢰감 있는 콘텐츠가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주행에 걸린 시간과 주행거리 데이터를 화면에 직접 보여줘서 평균 속도를 누구나 계산해 볼 수 있게 편집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제가 테스트한 결과도 다시 한번 더 테스트했다면 또 어떤 결과가 나왔을지는 사실 알 수 없습니다. 변수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도로에서 일반인이 하는 주행거리 테스트는 그냥 대략적인 참고만 해야지 큰 의미를 둘 필요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공신력 있는 기관의 과학적인 인증거리 테스트 결과를 놔두고 굳이 유튜버들의 테스트 결과를 가지고 왈가왈부할 필요도 없고 그런 영상을 그대로 믿어서도 안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